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현재라고 부르는 건 우주의 법칙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착각입니다. 당신은 시간이 흐른다고 믿습니다. 강물처럼, 모래시계처럼, 과거에서 미래로. 어제는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지금만이 진짜라고. 이건 당신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실입니다.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그런데 물리학의 가장 깊은 방정식들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정식은 시간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것을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4세 어느 밤 그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던진 한 문장은 너무나 미친 소리라서 훗날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까지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밤 이후 발견한 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시간의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만약 시간이 정말로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요?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나이드든,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은 전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세 번째, 우주에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단 하나의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계도, 중력도, 빛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 전체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아는 시간을 천천히 해체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실험을 하나 상상해 보십시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고 당신의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실험입니다. 당구공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굴러가 다른 하나에 부딪히고 두 공은 각자의 방향으로 튕겨나갑니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영상을 거꾸로 재생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꾸로 재생된 영상에서도 두 공은 여전히 완벽하게 물리 법칙을 지킵니다. 흩어져 있던 공이 다시 모여 부딪히고 하나가 튕겨나가고, 이 장면을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것이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결코 알아낼 수 없습니다. 뉴턴의 방정식에게는 두 영상이 완전히 동등합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조금 더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뉴턴의 법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자기학의 맥스웰 방정식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도,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은 거의 전부 시간을 뒤집어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시간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법칙의 눈으로 보면 미래로 가는 것과 과거로 가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거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유리컵이 저절로 다시 맞춰지며 식탁 위로 뛰어오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커피에 풀린 우유가 스스로 한 방울로 다시 뭉치는 것도, 타버린 재가 다시 나무가 되는 것도, 당신의 경험 속에서 시간은 단 한순간도 거꾸로 흐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한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주의 법칙은 시간의 방향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당신의 삶은 그토록 완강하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방정식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인만이 물리학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던 시절, 그의 스승은 존 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바로 그 물리학자입니다. 어느 날 휠러가 파인만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인만이 노벨상 연설에서 직접 회고한 장면입니다. 휠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인만, 왜 모든 전자는 완전히 똑같은 질량과 똑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냈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물리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미친 소리 중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같은 하나의 전자이기 때문이야. 우주에 있는 수조 곱하기 수조 개의 전자가 사실은 단 하나의 전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헬러의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단 하나의 전자가 시간 속을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가면서 우주 전체를 실 한 가닥으로 무수히 꿰매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을 얇게 잘라서 들여다보면 그 하나의 전자가 시간축을 여러 번 관통한 단면들이 마치 수십억 개의 서로 다른 전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의 바느질 실을 천에 여러 번 꿰면 천의 앞면에서는 여러 개의 실밥처럼 보이는 것과 똑같이 당신은 이걸 그저 천재의 농담이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론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이 전화 한 통에서 다른 것을 낚아챘습니다. 휠러의 말에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물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가는 전자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파인만이 계산을 해보니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자는 시간을 정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물질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전자의 반물질을 우리는 양전자라고 부릅니다. 즉, 시간을 거꾸로 가는 평범한 입자는 시간을 앞으로 가는 반입자와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발견은 훗날 파인만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이론의 핵심 부품이 됩니다. 그가 그린 그 유명한 다이어그램들 속에서 입자들은 시간을 자유롭게 오르내립니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물리학자들에게 과거와 미래는 그저 종이 위의 위와 아래 방향일 뿐 어떤 신성한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간의 방향을 구분하지 못하는 방정식, 그리고 완강하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당신의 삶. 이 모순의 답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향해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합니다. 그 답에 도착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을 예전처럼 쓸 수 없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매듭을 풀 시간입니다. 왜 방정식은 시간의 방향을 모르는데 당신은 그토록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답은 놀랍도록 시시한 단어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엔트로피. 학교에서 배운 그 지루한 단어를 떠올리며 채널을 닫으려 한다면 30초만 참아주십시오. 이건 당신이 배운 엔트로피가 아닙니다. 엔트로피를 가장 정직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게 전부입니다. 정돈된 방이 되는 경우의 수는 아주 적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니까요. 반면 어질러진 방이 되는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건이 아무데나 있어도 다 어질러진 방이니까요. 그래서 방은 저절로 어질러지지 저절로 정돈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방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어질러진 상태의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당구공 실험으로 돌아가 봅시다. 공 2개라면 역방향 영상도 완벽하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공이 수조 개라면 흩어진 공들이 우연히 한 점으로 모여드는 경우의 수는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주의 나이를 몇 번을 반복해도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확률일 뿐입니다. 그래서 깨진 컵은 다시 맞춰지지 않습니다. 법칙이 금지해서가 아니라 확률이 사실상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매듭이 풀립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우주가 낮은 엔트로피에서 높은 엔트로피로 펼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시간의 화살표는 사실 엔트로피의 화살표였습니다. 커피 깨지는 방향, 커피가 식는 방향, 얼굴에 주름이 지는 방향,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건 미래가 아니라 더 높은 엔트로피입니다. 미래란 그저 지금보다 더 뒤섞인 상태에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열립니다. 어쩌면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면, 지금이 어제보다 높다면, 그렇다면 어제는 오늘보다 낮았고, 그저께는 더 낮았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시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경우의 수가 극도로 적은 상태. 그런데 왜 우주는 하필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주가 처음부터 최대한으로 뒤섞인 채 시작했다면 시간의 화살표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도 기억도 이 영상도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시간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138억 년 전 우주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돈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미스터리에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과거 가설. 왜 과거가 그토록 특별했는가? 잠시 이 사실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아침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이유, 지나온 삶에 이야기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 그 모든 것이 138억 년 전 우주가 우연히 혹은 어떤 이유로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억은 우주의 탄생 조건에 빚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쓰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첫 문장이 특별했기에 존재하는 그 문장의 아주 먼 뒷장에 적힌 한 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커피 한 잔이 식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엔트로피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연료를 태우고, 은하는 흩어지고, 질서는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는 물리학자들이 열죽음이라 부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일해지고 어디에도 온도 차이가 없고 아무 일도 더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그 순간 엔트로피는 최대가 되고 시간의 화살표는 사라집니다. 화살표가 가리킬 더 뒤섞인 상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궁극의 무질서에 도달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시간은 멈춥니다. 시간의 종말은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을 쉬는 이유, 당신이 밥을 먹는 이유, 당신의 심장이 뛰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엔트로피와 벌이는 끝없는 싸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의 질서를 먹어치우고 무질서를 밖으로 내뱉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조금씩 더 뒤섞으면서 스스로를 잠시 정돈된 채로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엔트로피의 강물을 거슬러 잠깐 서 있는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싸움에서 지는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 매듭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펼쳐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펼쳐진다는 걸까요?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가 드러나는 걸까요? 아니면 없던 것이 매 순간 새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여기는지를 통째로 뒤바꿉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매듭을 함께 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나쳐버리는 조용한 폭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지금이라는 순간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행성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그가 가만히 서 있을 때 그의 현재와 당신의 현재는 대략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전거를 타고 당신 쪽으로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현재라는 면은 미세하게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기울기가 수십억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만나면 그의 지금은 당신의 미래로
혹은 과거로 며칠씩 밀려납니다. 그가 걷는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에게는 당신의 내일이 지금이 되고 걸음을 돌리면 당신의 어제가 지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천천히 새겨보십시오. 당신에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금입니다. 당신이 이미 지나보낸 어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제야 지금입니다. 만약 미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명백히 실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부 똑같이 존재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블록 우주라고 부릅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시간은 이미 통째로 놓여있는 하나의 얼어붙은 풍경입니다. 당신의 탄생도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죽음도 전부 그 풍경 위 어딘가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우주라는 책은 이미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쓰여 있고 당신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이라는 손전등으로 한 페이지씩 비추며 읽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매듭이 풀립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느낌은 우주의 성질이 아니라 그 손전등의 성질이었습니다. 페이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빛이 움직입니다. 아니, 어쩌면 빛조차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파인만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강의를 옮긴 것을 제가 우리말로 풀어 전하자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것이 흐른다고 느끼는가이다. 파인만은 방정식 속 어디에도 흐름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의 다이어그램 속에서 입자는 시간을 자유롭게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물리학에 미래와 과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며 시간이 흐른다고 느꼈습니다마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조차 자신이 발견한 진실과 자신이 매일 느끼는 감각 사이의 심연을 끝내 메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심연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방금 지나온 것을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만약 블록 우주가 사실이라면 당신이 잃었다고 믿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여름 오후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의 마지막 미소도 여전히 그 시간의 좌표 위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그저 당신의 손전등이 그곳을 더는 비추지 않을 뿐입니다. 지나갔다는 것과 사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위로인지 공포인지는 당신이 결정할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열어두었던 세 번째 매듭이 돌아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던 그 하나의 범인, 블록 우주가 사실이고 모든 시간이 똑같이 존재한다면 여기 지독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당신은 하필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까? 왜 당신의 의식은 이 특정한 페이지에 손전등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손전등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만 미끄러져 갑니까? 블록 우주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왜 흐른다고 느끼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의 뒤에는 우리가 이미 만났던 그 하나의 범인이 서 있습니다. 엔트로피입니다. 당신의 손전등이 언제나 앞으로만 움직이는 이유. 당신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만 기억하는 이유. 바로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엔트로피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건 뇌 속에 흔적을 새기는 일입니다. 흔적을 새기려면 반드시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열이 발생하고 에너지가 흩어져야 합니다. 즉, 기억이 만들어지는 매 순간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당신은 엔트로피가 낮은 쪽을 과거라 부르고 높은 쪽을 미래라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억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은 오직 낮은 쪽뿐입니다. 이제 세 개의 매듭이 하나로 묶입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블록으로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은 엔트로피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만 기억을 쌓아갈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지금을 경험합니다. 흐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엔트로피의 언덕을 내려가는 당신의 의식입니다. 당신은 시간 속을 여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이라는 얼어붙은 풍경 위에 새겨진 하나의 궤적이며, 그 궤적을 따라 기억이 한 방향으로만 쌓이기에 스스로가 움직인다고 느끼는 착시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당신에게 세 개의 매듭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착각, 당신이라는 존재의 정체, 그리고 시간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숨은 범인세 매듭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시간이 흐른다고 느낀 이유, 당신이 지금이라는 특별한 순간을 가진 것처럼 느낀 이유, 당신이 나이 들고 늙고 죽는다고 느끼는 이유, 그 세 가지는 전부 138억 년 전 우주가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에서 시작했다는 단 하나의 사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처음에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현재라고 부르는 건 우주의 법칙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착각입니다. 이제 그 문장은 다르게 들 겁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실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흐르는 시간에 떠밀려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라는 얼어붙은 풍경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새겨진 하나의 완결된 무늬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도,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마지막 숨도 전부 이미 영원히 그곳에 있습니다. 파인만은 언젠가 물리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옮기자면, 우리가 자연을 알면 알수록 자연은 더 단순하고 더 아름다워진다. 그가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진실은 당신을 시간의 노예에서 풀어주는 진실이었습니다. 시간은 당신을 지나쳐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시간이라는 풍경의 일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의 별 하나를 오래 바라보십시오. 그 별빛은 수천 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어쩌면 그 별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지금 그 빛을 봅니다. 당신에게 그 별의 과거는 곧 당신의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이라고 부르는 이 순간은 정말로 지금일까요? 그리고 만약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당신이라는 이 의식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